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이제 오퍼만 넣으면 끝일까요? 오퍼 넣는 이 한 장의 서류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이룰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 사는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 오늘은 두 번째 오퍼 넣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순간이긴 하지만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셀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에스크로 자체가 열릴 수가 없어요. 오퍼를 제대로 넣는 법,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를 넣을 때는 오퍼만 넣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프 오브 펀드라고 다운 페이먼트 할 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내가 이 정도의 론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프리 어프로벌 레터도 함께 내야 해요. 이걸 같이 내지 않으면 오퍼가 수락되지가 않아요. 특히나 멀티 오퍼 상황이라면 셀러 입장에서도 다운 페이도 30% 하고 프리 어프로벌 레터도 떡하니 준비해서 내는 바이어 오퍼를 받아주겠어요? 아니면 어떤 바이어인지도 모른 채 그냥 오퍼만 달랑 내는 사람의 오퍼를 받아주겠어요? 에스크로에 들어갔다가 깨지는 건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히 준비가 된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해요. 저 같아도 제가 셀러를 위해 일할 때는 바이어가 프리오퍼럴 레터를 보내면 저는 렌더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 사람의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요. 그냥 누구나 쉽게 써주는 프리 퀄리피케이션 레터 같은 거 믿고 그냥 받아줬다가는 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결국은 론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에스크로가 깨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오퍼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퍼 가격이겠죠. 예를 들어 이 집이 1 밀리언에 나와 있다면 좀 더 깎아서 90만 불에 넣을 건지, 아니면 원래 가격 1 밀리언 그대로 넣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1.1 110만 불에 올릴 건지, 그거는 현재 마켓이 어떤 마켓이냐, 그 집 상태가 어떤가, 멀티플 오퍼 경쟁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3년 전에 정말 상상 초월의 셀러스 마켓이었을 때는 제가 20만 불이나 올려서 오퍼를 넣었는데도 저희 오퍼가 수락되지 않았었어요. 보통 오퍼를 넣을 때 열심히 일하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화해서 셀러가 뭘 원하는지 미리 물어봅니다. 셀러가 클로징을 빨리 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클로징이 끝나고 다음 집을 찾을 때까지 계속 그 집에 남아있길 원하는지, 어플라이언스 등 집에 남아있는 물건은 뭔지, 아니면 셀러가 가져갈 물건은 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오퍼를 써야 너무 많은 카운터 오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저도 셀러를 위해서 일할 때는 바이오 오퍼를 딱 받아만 보면 이 사람이 일 열심히 하는 에이전트다, 집 많이 팔아봤다, 아니 완전 초짜다 하는 게 오퍼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너무 경험 없는 완전 초짜 에이전트가 쓴 오퍼를 받을 때는 에스크로 하는 기간 동안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집을 사는 바이어분들은 경험 많은 에이전트, 이 집 사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와 같이 일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오퍼를 보냈는데 셀러가 카운터 오퍼를 보내올 때가 있죠. 가격을 더 올려서 카운터 오퍼를 보내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조건을 더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수락을 하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카운터 오퍼를 보내게 돼요. 카운터 오퍼를 받으면 보통 3일이 유효한데요. 아니면 24시간이라고 딱 유효 기간을 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카운터 오퍼를 받으면 받는 즉시 3-4시간 안에는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핑퐁처럼 왔다 갔다 통통 튀면서 오퍼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딱 내 오퍼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뜸을 들이면 바이어에게나 셀러에게나 그리 좋을 건 없어요. 집 사고 파는데 이 감정의 흐름을 아주 잘 타야 돼요. 제 셀러분이나 바이어분들에게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많이 조언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아예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 감정의 흐름을 잘 타는 것도 중요해요. 이 카운트 오퍼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요. 셀러는 좋은 바이어 놓칠 수도 있고요. 바이어는 좋은 집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셀러를 위해 일할 때 카운터 오퍼를 받았어요. 셀러분은 이거 한 3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 생각 좀 해보겠다 하다가 좋은 바이어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그 바이어분은 한 24시간이 지나니 에고 이 집은 나랑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다른 집을 찾아보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의 싸움도 처음에 오퍼를 넣기 전에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우리 바이어가 얼마나 준비가 된 바이어인지, 얼마나 시리어스한 바이어인지 미리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바이어 놓치면 너네가 손해다, 우리 바이어 같은 사람 없다 등등 이런 어필도 마구마구 해주고, 우리 오퍼가 어셉트 되기 위해서 너의 셀러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오퍼를 쓴다면 매번 카운터 오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 소모될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실제 계약서를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서 집을 사겠다고 계약서를 넣게 되는데요. 그 계약서를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RPA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썼던 Purchase Agreement인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가격, 바이어가 얼마를 주고 집을 사겠다 하는 그 가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캐시 오퍼였어요. 그래서 all cash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내용이 에스크로 기간입니다. 에스크로 기간을 21일을 할 건지 30일을 할 건지 45일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기간이 들어가고요. earnest money를 몇 퍼센트 하겠는지 들어가고요. 여기는 3%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바이어 에이전트 피는 누가 주냐? 그게 아주 궁금하죠? 저는 솔직히 아직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처럼 아직 셀러분이 내주고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 바이어분은 정말 연끌을 해서 다운 페이먼트 박박 긁어서 집을 사시는데 거기다가 바이어 에이전트 피까지 직접 줘야 된다 그러면 정말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다면 다만 MLS 리스팅을 올릴 때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몇 퍼센트 피를 준다 라고 명백하게 명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거를 오퍼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를 달라고 아니면 돈을 얼마를 달라고 오퍼에 같이 적게 되어 있어요. 그 적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죠. 셀러가 buyer, agent, broker fee까지 내준다 라고 체크되어 있잖아요. Seller agrees to pay the obligation of buyer to compensate buyer's broker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셀러가 buyer, agent 커미션까지 내준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을 더 오퍼에 적는 거 말고는 전에랑 똑같이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러분이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비용까지 내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컨틴전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오퍼 같은 경우에는 현금 구매였기 때문에 론 컨틴전시나 어프레저 컨틴전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컨틴전시를 넣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며칠 동안 할 건지 적게 돼요. 디폴트로 1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크로가 열리고 나서 17일 안에는 론 컨틴전시를 리무브 하겠다는 말이고요. Investigation of Property도 17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말은 에스크로가 열리고 나서 17일 안에는 Inspection Contingency를 없애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Inspection 했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17일 안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nsurance라는 말이 있어요. insurance는 뭐냐면 home insurance contingency 같은 건데 요즘같이 남가주에 산불이 많이 나고 산불 화재 보험도 안 들어주려고 하는 데가 많죠. 그래도 행여라도 집 보험을 못 들게 되면 아니면 집 보험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집을 안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홈 인슈런스 컨틴전시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것이 items included and excluded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집을 살 때 어떤 appliance 같은 게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건지 그리고 여기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직접 적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집을 들어서 거꾸로 뒤집어서 탈탈탈탈 털었을 때 떨어지는 거는 포함이 안 되고 안 떨어지는 거는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집 거래는 모든 게 문서화잖아요. Everything has to be written.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샹들리에는 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하지만 간혹 그 셀러분이
거실에 있는 샹들리에는 포함이 안 된 거다. 저거는 우리 부모님한테서 선물 받은 건데 포함이 안 된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끝나고 나서 그 셀러분이 천장에 있는 샹들리에를 떼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원에 대대손손 내려오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다. 장미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이 다 팔리고 나면 셀러가 그거를 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 구매를 할 때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게 포함이 안 되어 있고를 여기다가 적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플라이언스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구를 포함해서 파시는 분이 있고 가구가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만일에 가구가 포함이 된 게 있다면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아, 이런 것까지 적어야 되나 싶은 게 있어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서로의 그 컨퓨전, 헷갈리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 파이널 워크스루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아, 이 창문에 커튼은 내가 당연히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셀러가 다 떼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됐고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게 적혀 있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다 떼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Window coverings. 그 블라인드가 됐던, 커튼이 됐던 그 창문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둬라. 여기다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보통 Natural Hazard Report 같은 경우에는 셀러분이 내줍니다. 그리고 Fire Alarm이라든지 County Transfer Tax라든지 HOA Document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다 셀러가 내주시고요. 그리고 홈 워런티에 관련된 것도 대부분 셀러가 내주십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셀러스 초이스, 셀러 그러니까 그 리스팅 에이전트죠. 그 리스팅 에이전트가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던 에스크로 회사나 타이틀 컴퍼니 회사랑 일을 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each to pay their own fee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크로 셀러가 내야 될 부분은 셀러가 내고 바이어가 내야 될 부분은 바이어가 내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뭐 그거를 셀러가 다 내준다던가 아니면 바이어가 다 내준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하나씩 읽어보셔도 되고요. 대부분이 디스클로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바이어가 계약서를 내고 나면 셀러가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카운터 오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셀러 카운터 오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당시 카운터 오퍼를 했던 게 뭐냐면 가격을 좀 바꾸자. 그런 말이었고, 그리고 에스크로 기간을 그때 처음에 넣었을 때 우리가 21일 동안 에스크로 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이쪽 셀러 분께서 에스크로 기간을 25일로 하자. 그렇게 카운터 오퍼를 하셨어요. 이 계약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바이어분을 레프리젠트 하는 그 바이어 에이전트였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이 오퍼를 받고 또 좀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카운터 오퍼를 줬어요. 그렇게 바이어가 줄 경우에는 buyer's counter offer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셀러도 마음에 들고 바이어도 마음에 드는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양쪽이 다 사인을 하게 되고 에스크로가 정식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